여보세요. 누구세요? 옥자씨, 방파제 밑에 약혼 반지 아직 있어? 그 말을 아는 사람은 죽은 선장뿐인데요. 5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비밀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는데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사람이 왜 지금 이 새벽에 그 말을 꺼내고 있는 걸까요? 문옥자 할머니는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78세의 몸은 조금만 무리해도 쉽게 피로했고 저녁을 먹고 나면 어느새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이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문옥자 할머니가 사는 집은 경남 해안가 작은 포구 마을의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마당의 낡은 목련나무를 흔들면 유리창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소리가 할머니에게는 50년 넘게 이어져 온 자장가였습니다. 잠드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집이었고 울릴 일 없는 전화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새벽 2시였습니다. 집 안 어딘가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뜨지 않은 채 잠시 누워 있었습니다. 벨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 그것도 모자라 4번, 5번. 할머니는 겨우 몸을 일으켜 불도 켜지 않은 채 복도를 더듬어 걸었습니다. 차가운 마루 바닥이 발바닥을 깨웠습니다. 전화기 앞에 서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잠기고 낮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기다렸습니다. 끊으려는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쉰 듯하고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옥자씨 나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라 믿고 50년을 살아온 여인에게 그 목소리는 왜 하필 새벽 2시에 찾아온 걸까요? 1974년 봄이었습니다. 문옥자는 당시 28살이었고 차무지는 31살이었습니다. 결혼식은 4월 셋째 주 토요일로 잡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을 아직도 기억했습니다. 3일 전 무진이 마지막으로 출항하던 날 아침을 기억했습니다. 항구에 서서 동백호의 고물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옥자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무진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폭풍이 몰아쳤고 동백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배도 선원도 무진도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말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구호미를 빼돌렸다더라. 원래 달아날 계획이었다더라. 선원들은 버려두고 혼자 주랭랑친 거 아니냐. 말은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출처가 없는 소문이었지만 마을에서 소문은 언제나 사실보다 빨리 굳어졌습니다. 차무진이라는 이름 앞에는 도둑선장이라는 수식어가 붙었고 그 이름은 곧 마을의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낙인은 고스란히 옥자에게도 옮겨 붙었습니다. 약혼녀였으니까요. 도둑놈의 여자라는 시선을 견디며 옥자는 그 마을에서 50년을 살았습니다. 혼자서 할머니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중매를 서기도 했고 마음이 흔들린 적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할머니는 언제나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냥 혼자가 편해서. 그러나 사실은 마음 한쪽에 자리를 비워두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마을의 골목은 시멘트로 포장되었고 항구에는 새 방파제가 생겼고 동백호가 묶여있던 자리에는 낚시 관광선이 들어섰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할머니의 집 한쪽 서랍 속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항구를 배경으로 나란히 서 있는 두 사람. 인화가 바래어 얼굴이 흐릿했지만
할머니는 눈을 감고도 그 얼굴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지금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살아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무진이 말했습니다. 폐선착장 17번 보관함을 열어보시오. 거기에 있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전화는 끊겼습니다. 할머니는 한동안 수화기를 귀에 댄 채 서 있었습니다. 지직거리는 전화기의 기계음만이 빈 복도를 채웠습니다. 할머니의 발이 차가웠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추위 때문인지 놀라움 때문인지 아니면 50년 동안 참아온 무언가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인지 문옥자 할머니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걸어가 어둠 속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문옥자 할머니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내내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다가 동이 트는 것을 그대로 맞이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빛이 번지고 갈매기들이 울기 시작할 무렵 할머니는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외투를 걸치고 고무신을 꿰었습니다. 폐선착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마을 끝자락을 지나 바다 쪽으로 꺾어 들어가면 오래전부터 쓰지 않는 선착장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새 항구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는 군데군데 풀이 돋아났고 녹슨 고리들이 허공에 매달려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보관함들은 선착장 벽면을 따라 번호 순서로 늘어서 있었는데 오래된 페인트가 벗겨져 숫자가 희미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문옥자 할머니는 천천히 걸으며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11번, 12번, 13번.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할머니의 심장이 발걸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17번 보관함은 선착장 벽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보다 조금 컸고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물쇠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고리만 걸쳐져 있을 뿐 손을 대자 쉽게 열렸습니다. 누군가 최근에 다녀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문을 당겼습니다. 안쪽에서 찬 공기와 함께 녹슨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보관함 안에는 천으로 쌓인 물건 3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뻗어 천을 걷어냈습니다. 녹슨 나침반이었습니다. 유리가 금가 있었고 바늘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찢긴 항해일지가 있었습니다. 표지는 물에 불어 뒤틀려 있었고 안쪽 페이지들은 군데군데 잉크가 번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래된 열쇠 하나가 있었습니다. 쇠로 된 묵직한 열쇠였는데 손잡이 부분에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들여다보았습니다. 등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들이 50년 동안 여기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누군가 갖다 놓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무진이 이것들을 여기에 두었다는 것. 할머니는 물건들을 천에 다시 싸서 품에 안았습니다. 선착장을 나오면서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갈매기 한 마리가 녹슨 고리 위에 앉아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날개를 펴고 날아올랐습니다. 할머니는 그 갈매기를 한참 눈으로 쫓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식탁 위에 3가지 물건을 꺼내 놓았습니다. 나침반, 항해일지, 등대 열쇠.
할머니는 항해일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페이지들이 서로 붙어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억지로 때려다 찢길까봐 할머니는 손에 물을 살짝 묻혀가며 한 장씩 넘겼습니다. 필체는 작고 단정했습니다. 무진의 글씨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글씨를 알아보았습니다. 50년 전 무진이 보내던 편지들에서 보았던 바로 그 글씨였습니다. 일지에는 출항 날짜와 항로, 화물 목록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중간쯤에서 손이 멈추었습니다. 날짜는 1974년 4월 9일이었습니다. 폭풍이 오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다른 날들과 달리 글씨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잉크가 번진 곳이 많아서 읽기 어려웠지만 할머니는 눈을 부릅뜨고 한 글자씩 짚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구호품 목록과 실제 적재 수량이 다르다. 누군가 손을 댔다. 그 아래에 이름 2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50년 동안 잘 살아온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일지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쿵쿵거렸습니다. 50년 동안 마을이 무진에게 씌워온 낙인, 구호미를 빼돌린 도둑 선장이라는 그 말이 지금 이 일지 한 페이지로 완전히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빼돌린 것은 무진이 아니었습니다. 무진은 그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바다에서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불고 목련나무가 흔들렸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흘려버리기에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등대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뒤편 언덕 위에 패등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20년 전부터 불을 끈 채 방치된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무언가가 더 있을 것이었습니다. 무진이 그 열쇠를 남긴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내일 해가 뜨면 거기로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밤은 이 일지를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시 읽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새벽이 아니라 밤 10시였습니다. 할머니는 일지에서 눈을 떼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읽었소? 무진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읽었어요. 무진이 말했습니다. 등대에 가보시오. 내가 그날 밤 살아있었다는 증거가 거기 남아있소. 그리고 또 전화가 끊겼습니다. 할머니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언덕 위 패등대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불 꺼진 등대가 50년 만에 할머니를 향해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문옥자 할머니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내내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다가 동이 트는 것을 그대로 맞이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빛이 번지고 갈매기들이 울기 시작할 무렵 문옥자 할머니는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외투를 걸치고 고무신을 꿰었습니다. 폐선착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마을 끝자락을 지나 바다 쪽으로 꺾어 들어가면 오래전부터 쓰지 않는 선착장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새 항구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는 군데군데 풀이 돋아났고 녹슨 고리들이 허공에 매달려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보관함들은 선착장 벽면을 따라 번호 순서로 늘어서 있었는데 오래된 페인트가 벗겨져 숫자가 희미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걸으며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11번, 12번, 13번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문옥자 할머니의 심장이 발걸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17번 보관함은 선착장 벽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보다 조금 컸고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물쇠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고리만 걸쳐져 있을 뿐 손을 대자 쉽게 열렸습니다. 누군가 최근에 다녀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문을 당겼습니다. 안쪽에서 찬 공기와 함께 녹슨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보관함 안에는 천으로 쌓인 물건 3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뻗어 천을 걷어냈습니다. 녹슨 나침반이었습니다. 유리가 금가 있었고 바늘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찢긴 항해일지가 있었습니다. 표지는 물에 불어 뒤틀려 있었고 안쪽 페이지들은 군데군데 잉크가 번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래된 열쇠 하나가 있었습니다. 쇠로 된 묵직한 열쇠였는데 손잡이 부분에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들여다보았습니다. 등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들이 50년 동안 여기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누군가 갖다 놓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무진이 이것들을 여기에 두었다는 것. 할머니는 물건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선착장을 나오면서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갈매기 한 마리가 녹슨 고리 위에 앉아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날개를 펴고 날아올랐습니다. 할머니는 그 갈매기를 한참 눈으로 쫓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식탁 위에 3가지 물건을 꺼내 놓았습니다. 나침반, 항해일지, 등대 열쇠. 할머니는 항해일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페이지들이 서로 붙어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억지로 때려다 찢길까봐 할머니는 손에 물을 살짝 묻혀가며 한 장씩 넘겼습니다. 필체는 작고 단정했습니다. 무진의 글씨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글씨를 알아보았습니다. 50년 전 무진이 보내던 편지들에서 보았던 바로 그 글씨였습니다. 일지에는 출항 날짜와 항로, 화물 목록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중간쯤에서 손이 멈추었습니다. 날짜는 1974년 4월 9일이었습니다. 폭풍이 오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다른 날들과 달리 글씨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잉크가 번진 곳이 많아서 읽기 어려웠지만 할머니는 눈을 부릅뜨고 한 글자씩 짚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구호품 목록과 실제 적재 수량이 다르다. 누군가 손을 댔다. 그 아래에 이름 2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50년 동안 잘 살아온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일지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쿵쿵거렸습니다. 50년 동안 마을이 무진에게 씌워온 낙인, 구호미를 빼돌린 도둑 선장이라는 그 말이 지금 이 일지 한 페이지로 완전히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빼돌린 것은 무진이 아니었습니다. 무진은 그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바다에서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불고 목련나무가 흔들렸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흘려버리기에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등대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뒤편 언덕 위에 패등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20년 전부터 불을 끈 채 방치된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무언가가 더 있을 것이었습니다. 무진이 그 열쇠를 남긴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내일 해가 뜨면 거기로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밤은 이 일지를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시 읽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새벽이 아니라 밤 10시였습니다. 할머니는 일지에서 눈을 떼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읽었소? 무진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읽었어요. 무진이 말했습니다. 등대에 가보시오. 내가 그날 밤 살아있었다는 증거가 거기 남아있소. 그리고 또 전화가 끊겼습니다. 할머니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언덕 위 폐등대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불 꺼진 등대가 50년 만에 할머니를 향해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옥자 할머니는 해가 채 뜨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잠을 잔 것인지 그냥 누워 있었던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몸은 피로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또렷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항해일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잉크가 번진 자리를 빛에 비춰가며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어가며 할머니는 그 페이지들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습니다. 읽을수록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무진이 기록한 것들은 단순한 항해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5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의 조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외투를 걸치고 등대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문을 나서자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바다 쪽에서 안개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할머니는 골목을 지나 언덕 아래 좁은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폐등대로 올라가는 길은 오래전부터 자풀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군데군데 돌이 튀어나와 있어서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올랐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대는 언덕 꼭대기에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생각보다 낡아 있었습니다. 흰색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회색 시멘트가 드러나 있었고 철제문은 녹이 슬어 붉은 줄기가 흘러내린 것처럼 얼룩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자물쇠에 꽂아 돌리자 뻑뻑하게 저항하다가 딸깍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문을 당기자 낡은 경첩이 길게 소리를 냈습니다. 안쪽에서 오래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습하고 짠 냄새가 났습니다. 바다 냄새였습니다. 등대 내부는 좁고 어두웠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손전등을 꺼내 켰습니다. 빛이 벽을 훑쳤습니다. 계단이 나선형으로 위로 이어져 있었고 그 아래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창고처럼 쓰였던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계단을 무시하고 그 아래 공간으로 몸을 숙여 들어갔습니다. 손전등 빛이 구석구석을 비추었습니다. 낡은 밧줄 뭉치, 부서진 나무 상자, 녹슨 공구들, 그리고 벽 한쪽에 무언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낡은 우비였습니다. 선명한 노란색이었지만 오랜 세월에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전등을 비추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우비 소매 부분에 검은 얼룩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핏자국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한동안 그 우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우비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폭풍 속에서 무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이 핏자국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태풍만이 그 배를 덮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진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아니,
돌아오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시선을 돌려 공간 안을 더 살폈습니다. 벽 아래쪽 바닥과 맞닿은 부분에 오래된 금속 상자 하나가 먼지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무릎을 굽혀 상자를 꺼냈습니다. 잠금 장치가 있었지만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안에 종이 묶음이 있었습니다. 비닐로 쌓여 있어서 습기를 피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비닐을 벗겼습니다. 종이 위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74년 4월 12일. 폭풍이 닥친 날이었습니다. 종이는 무전교신 기록이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기록한 것이었는데 필체가 무진의 것과 달랐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교신 기록에는 시간과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후 2시 40분 동백호에서 육지 방향으로 교신 시도. 응답 없음. 오후 3시 5분 제시도. 응답 없음. 오후 3시 30분 동백호 교신 2절. 그리고 그 아래 다른 색의 잉크로 적힌 한 줄이 있었습니다. 무전 차단. 지시에 따름. 할머니의 손에서 종이가 바르르 떨렸습니다. 무전이 끊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차단한 것이었습니다. 폭풍 속에서 구조 요청을 보내던 동백호의 무전이 누군가의 지시로 차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배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선원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한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좁고 어두운 등대 지하에서 78세의 할머니는 소리도 없이 울었습니다. 50년 동안 억울함을 혼자 견디며 살아온 무진을 생각하며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돌아오지 못한 선원들을 생각하며 한참 뒤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무전 기록과 종이 묶음을 비닐에 다시 싸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우비는 그 자리에 두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등대 문을 잠그고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이 올라갈 때보다 가파르게 느껴졌습니다. 발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무거움과 함께 이상한 단단함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흐릿했던 것들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윤곽의 끝에는 아직 살아있는 무진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고 전화기 앞에 앉았습니다. 무진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번호가 없었습니다. 무진은 항상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바다를 바라보며 무진이 50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 하필 지금 이 모든 것을 꺼내놓기 시작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 답은 아직 오지 않은 전화 속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전화는 그날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왔습니다. 할머니는 저녁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식탁 앞에 앉아 무전교신 기록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벨이 울리자마자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등대에 다녀왔소? 무진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다녀왔어요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진이 말했습니다. 우비 봤소? 할머니가 봤어요 라고 말하자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50년 동안 혼자 짊어져 온 무언가를 이제야 조금 내려놓는 것 같은 숨소리였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무진이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바람소리 같은 것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무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출항 전날 밤이었소. 화물 창고에서 이상한 걸 봤소. 구호품 포대가 절반쯤 비어 있었소. 그런데 서류에는 전량 적재라고 적혀 있었소.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무진이 계속했습니다. 누군가 빼돌린 거였소. 그것도 한두 포대가 아니었소. 나는 출항을 멈추고 신고하려 했소. 그런데 그날 밤 창고 뒤에서 누군가 나를 불러 세웠소. 무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협박이었소. 조용히 넘어가면 아무 일 없을 거라고. 떠들면 선원들이 화를 입을 거라고. 할머니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무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거부했소. 그래서 출항은 했지만 폭풍이 오던 날 무전이 끊겼소. 나중에 안 일이지만 육지 무전국에서 교신을 차단한 거였소. 구조 요청이 나가지 못하도록. 할머니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무진이 말했습니다. 선원 둘이 그날 밤 파도에 쓸려갔소. 나머지는 근처 무인도에 닿았소. 나는 살아있었소. 그런데 돌아갈 수가 없었소.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왜요? 무진이 대답했습니다. 살아서 돌아가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때문에 남은 선원 가족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소. 그 사람들은 이미 나한테 경고를 한 번 한 상태였소. 그래서 나는 죽은 걸로 하기로 했소. 전화기 너머에서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50년 동안 할머니가 생각해온 수많은 가능성 중에 이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무진이 도망쳤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고로 죽었다고 믿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선택을 했으리라고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사라지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사람으로 살기로 했다는 것. 할머니는 수화기를 든 채 말을 잃었습니다. 무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옥자씨 화났소? 할머니는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화가 났는지 슬픈 건지 아직 모르겠어요. 무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그럴 만하오.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할머니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식탁에 팔꿈치를 얹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무진이 살아있다는 사실보다 그가 왜 사라졌는지를 알게 된 것이 더 무겁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는 선원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할머니에게는 50년의 낙인과 고독을 안겨주었습니다. 억울함과 이해 사이에서 할머니는 오랫동안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무진이 말한 이름들, 항해일지에 적혀 있던 이름들, 무전 기록에 남아있는 단서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할머니는 학교를 많이 다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50년 동안 혼자 살아오면서 단단해진 사람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정리하고 기록하고 차근차근 생각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노트 한 페이지가 채워졌습니다. 할머니는 펜을 내려놓고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름 앞에서 펜을 다시 들었습니다. 한석구. 그날 동백호의 기관장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을에서 50년을 살아온 그가 아직 살아있다면 그는 그날 밤의 진실을 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한석구가 요즘 들어 기억이 흐려졌다는 소문이 마을에 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치매 초기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노트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만나야 했습니다. 한석구는 마을 안쪽 골목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골목 위로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문옥자 할머니의 발걸음은 조용하고
단호했습니다. 50년 만에 그날 밤의 진실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한석구의 집은 파란 대문이 달린 작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뒤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등이 굽고 머리가 하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한석구였습니다. 할머니보다 2살이 많은 80살이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잠시 무언가를 더듬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옥자씨 아니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알아보았습니다. 할머니는 한 기관장님, 저 좀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석구는 말없이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할머니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먼지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밤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실 수 있어요? 한석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루 위에 2 손을 얹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말을 꺼내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50년 동안 혼자 안고 살아온 것들은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참새 한 마리가 짹짹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어 창문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한석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은 내가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거요.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부터 배 안이 이상했소. 선장이 아침부터 표정이 굳어 있었소.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소. 나는 물어봤지만 선장은 그냥 출항하자고만 했소. 한석구가 2 손을 마주잡고 손가락을 꼬았습니다. 오후 들어서 하늘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소. 파도가 높아지고 바람이 거세졌소. 선장이 무전을 쳤소. 그런데 응답이 없었소. 처음에는 폭풍 때문에 신호가 약한 줄 알았소.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됐소. 한석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선장이 나한테 말했소. 무전이 차단된 것 같다고. 고의로. 할머니는 숨을 참으며 들었습니다. 한석구가 계속했습니다. 파도가 덮쳐왔소. 배가 크게 기울었소. 선원 2명이 갑판에서 쓸려갔소.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소. 정신을 차렸을 때는 선장이 나를 붙들고 있었소. 작은 섬 바위 위였소. 한석구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선장 어깨에서 피가 났소. 갑판에서 무언가에 긁힌 것 같았소. 나는 그 피를 보고 나서야 선장이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했소. 할머니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등대 지하에서 보았던 노란 우비의 핏자국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한석구가 말을 이었습니다. 섬에서 사흘을 버텼소. 선장은 나한테 그때 다 말했소. 출항 전날 밤 창고에서 본 것들, 협박을 받은 것, 무전이 차단된 것. 그리고 선장은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소. 할머니가 작게 물었습니다. 왜요? 한석구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살아 돌아가면 그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했소. 자기뿐 아니라 선원 가족들까지 건드릴 거라고 했소. 그래서 자기는 죽은 걸로 해달라고 했소. 나한테.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무진이 전화해서 했던 말들이 한석구의 입을 통해 다시 들렸습니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50년 동안 2 사람이 각자 혼자 안고 있던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뜨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한석구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구조선이 왔을 때 나는 선원들을 데리고 돌아왔소. 그리고 선장은 없었다고 했소. 파도에 쓸렸다고 했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평생 내 가슴에 걸린 거요. 선장을 살리려고 한 거였는데
그 말 한마디가 선장을 도둑으로 만들어버린 거요. 한석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50년 동안 이 노인도 혼자 이 무게를 지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선장을 지키려 했던 말 한마디가 오히려 선장의 이름에 낙인을 찍는데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유지들은 기관장의 증언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뒤틀었을 것이었습니다. 선장이 없어졌으니 구호품 횡령의 책임을 선장에게 덮어씌우기가 더 쉬웠을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 이름이 지금도 기억나세요? 한석구가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석구는 이름을 2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항해일지에서 보았던 이름들과 일치했습니다. 2 사람 모두 지금도 마을에서 영향력 있는 집안의 인물들이었습니다. 한 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한 명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한석구가 할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옥자 씨, 선장이 살아있소?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석구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달싹이다가 겨우 말이 나왔습니다. 어디 있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요양병원에 있대요. 한석구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살아있었구나. 그놈이 살아있었구나.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반가움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50년 만에야 허락된 죄책감의 해방인지 할머니는 한석구의 집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기관장님, 조금만 더 기억해 주세요. 제가 다시 올게요. 한석구는 대문 앞에 서서 할머니가 골목을 걸어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무진의 이야기, 항해일지, 무전교신 기록, 한석구의 증언. 이것들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50년 동안 마을을 뒤덮어온 거짓말을 뒤집을 수 있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노트를 펼쳐 다시 정리했습니다. 가지고 온 항해일지와 무전 기록을 꺼내 나란히 놓았습니다. 증거가 있었습니다.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진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전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진이 전화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야 했습니다. 한석구가 기억하고 있다고, 이름들도 기억한다고, 그리고 이제는 그냥 덮어둘 수 없다고.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로 붉은 빛이 번졌습니다.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50년 전 이 바다를 바라보며 무진을 기다리던 28살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이 바다였고 지금도 이 바다였습니다. 달라진 것은 이제 할머니가 기다리는 것이 무진의 귀환이 아니라 진실의 귀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는 밤 9시가 넘어서 왔습니다. 할머니는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노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벨이 울리자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한 기관장을 만나고 왔어요. 할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진이 물었습니다. 뭐라 하던가요? 할머니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일을, 이름들도. 무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 기억하고 있었군요. 목소리에 무언가가 실렸습니다. 놀라움인지 안도인지 혹은 오래 기다려온 무언가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는 것인지 할머니는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무진 씨,
지금 어디 있어요? 무진이 대답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이요. 통영에서 배로 2시간쯤 되는 항구 마을이요. 거기 요양병원에 있소. 할머니는 노트에 통영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몸은 괜찮아요? 무진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좋지는 않소. 그래서 이제는 말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 거요. 할머니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무진이 계속했습니다. 살아있을 날이 많지 않소. 그 전에 죽은 선원들 이름을 바로잡고 싶소. 그리고 옥자 씨한테 직접 말하고 싶었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무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50년 동안 옥자 씨한테 가장 미안했소. 아무 설명도 못하고 사라졌으니까. 그 낙인이 옥자 씨한테까지 튀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소. 알고 나서도 연락할 수가 없었소. 연락하면 더 큰 화가 생길 것 같아서.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무진이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그 2글자가 수화기를 통해 할머니의 귀에 닿았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50년 동안 이 말을 듣고 싶었는지 듣기 싫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으니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된 무언가가 조용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5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무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부산 부둣가에서 일용직으로 살았소. 이름을 바꿨소. 차무진이라는 이름은 버렸소. 그리고 조금씩 돈이 생기면 선원 유가족들한테 붙였소. 직접 찾아갈 수는 없었소. 그냥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붙였소. 이름은 쓰지 않았소. 할머니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무진이 계속했습니다. 한 선원 어머니가 많이 아팠소. 약값이 없다는 소문을 들었소. 그래서 약을 사서 보냈소. 약국 봉투에 넣어서 이름 없이. 할머니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무진이 말했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소.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바다는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무진이 50년 동안 이름도 없이 얼굴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지운 사람. 그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할머니도 쉽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얼마나 외롭고 무거웠을지는 50년을 혼자 살아온 할머니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 연락한 거예요? 무진이 말했습니다. 2가지요. 하나는 내가 먼저 말했소. 살아있을 날이 많지 않아서요. 그런데 2번째가 더 중요하오. 무진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 사람들 중 하나가 아직 살아있어. 마을에서 아직도 목소리 크게 내고 사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요즘 선착장 개발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는 말을 들었소. 옛날 폐선착장 자리를 밀고 뭔가 짓겠다는 거요. 할머니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무진이 말했습니다. 그 선착장 땅 아래에 아직 묻혀 있는 것들이 있어. 내가 그날 밤 선착장에 남겨둔 것들이요. 개발이 시작되면 영영 사라질 거요. 할머니는 노트에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무진이 말했습니다. 17번 보관함 뒤쪽 벽 아래에 시멘트로 막아놓은 자리가 있어. 거기에 그날 밤 내가 직접 작성한 진술서와 서명이 있어. 구호품 횡령에 관여한 사람들 이름과 증거를 정리해서 봉인해 놓은 거요. 5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지만 비닐로 밀봉해 놓았소.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왜 그걸 그때 쓰지 않았어요? 무진이 말했습니다. 쓸 수 없었소. 나는 죽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죽은 사람이 쓴 진술서는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무기가 됐을 거요.
그래서 봉인해 두었소. 언젠가 때가 오면 누군가 꺼내줄 거라고 믿으면서. 할머니는 수화기를 든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50년 동안 시멘트 벽 안에 갇혀있던 진실. 그것이 지금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영영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찾아볼게요. 무진이 말했습니다. 혼자는 무리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오.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을 보건소에서 일하는 간호사 이정임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나고 자랐고 할머니가 혼자 살면서 가장 많이 의지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정임은 할머니보다 25살이 어렸지만 할머니를 단 한 번도 어렵게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보건소에 약을 타러 가면 먼저 웃으며 맞아주던 사람이었고 비 오는 날 할머니가 골목에서 넘어졌을 때 달려와 부축해준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보건소로 갔습니다. 이정임은 진료 준비를 하다가 할머니를 보고 반갑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임 씨,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이정임이 할머니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진지한 눈빛이 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는 주위를 한번 살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폐선 착장에 같이 가줄 수 있어? 이정임은 잠시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묻지 않겠다는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문옥자 할머니는 그 눈빛에서 5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정임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보건소를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보건소 앞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폐선 착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걸으면서 이정임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짧게, 그러다 조금씩 길게, 새벽 전화 이야기부터 17번 보관함 이야기, 등대 이야기, 한석구 이야기까지. 이정임은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맞추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다 말하고 나서 이정임이 물었습니다. 그 선장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정임이 작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폐선 착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정임은 처음 와보는 곳인지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녹슨 고리들, 갈라진 콘크리트, 풀이 돋은 바닥. 할머니는 17번 보관함으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도 자물쇠는 고리만 걸쳐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정임이 옆에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보관함 안쪽 벽면을 손으로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무진이 말한 대로였습니다. 뒤쪽 벽 아래에 다른 부분보다 색이 다른 시멘트 자국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덧바른 것이 분명했습니다. 할머니가 이정임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요. 이정임이 몸을 굽혀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단단하긴 한데 오래된 거라 부서질 것 같아요. 도구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정임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작은 손망치와 끌을 가져왔습니다. 두 사람은 선착장 사람이 없는 이른 시간을 골랐습니다. 이정임이 시멘트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시멘트는 생각보다 쉽게 부서졌습니다. 조각들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비닐로 두껍게 감싼 묶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정임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묵직했습니다. 비닐 겉면에 먼지가 가득했지만 안쪽은 물기 하나 없이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열지 않았습니다. 품에 안고 일어섰습니다. 이정임이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식탁 위에 비닐 묶음을 올려놓았습니다. 이정임도 함께였습니다. 할머니가 비닐을 천천히 벗겼습니다. 안에는 종이 묶음이 있었습니다. 맨 위에 손으로 쓴 문서가 있었습니다. 날짜는 1974년 4월 8일이었습니다. 출항 전날이었습니다. 제목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첫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 차무지는 아래 사실을 기록한다. 할머니는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임은 옆에 앉아 같이 들었습니다. 문서에는 구호품 횡령의 경위가 날짜별로 적혀 있었습니다. 관여한 사람들의 이름, 빼돌린 물량, 창고 보관 장소, 그리고 협박을 받은 날 밤의 상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무진의 서명과 함께 작은 글씨로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이 기록이 세상에 나오는 날 나는 이미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남아 있어야 한다. 할머니는 그 한 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 기록이 세상에 나오는 날 나는 이미 없을 것이다. 무진은 이것을 쓸 때 자신이 다시 살아 돌아오리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저 진실만을 남기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정임이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50년 전의 글씨가 놓여 있었고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이정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걸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바로 잡아야지. 이정임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말했습니다. 혼자 하시려고요? 할머니가 이정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정임이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해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정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정임은 그날 오후 보건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 앞에 마주 앉아 문서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항해일지, 무전교신 기록, 무진의 진술서, 한석구의 증언 내용을 노트에 옮겼습니다. 이정임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문서를 사진 찍어 클라우드에 저장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원본 말고 사본도 만들어 두는 게 좋아요라고 이정임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에서 이정임의 단단함을 느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이정임이 돌아가고 할머니 혼자 남았습니다. 전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진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진술서를 찾았다고.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한다고. 그리고 할머니는 무진을 직접 만나고 싶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50년이 지난 얼굴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 얼굴이 얼마나 늙었든 얼마나 야위었든 상관없었습니다. 다만 직접 마주 보고 싶었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전화가 왔습니다. 찾았소? 무진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찾았어요. 다 있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무진이 말했습니다. 고맙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무진 씨, 내가 거기 갈게요. 이번에는 무진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막지 마요. 갈 거예요. 무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에서 배를 타면 2시간이요. 내가 있는 병원 이름은 남해요양병원이요. 다음 날 아침 문옥자 할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전날 밤 미리 챙겨둔 가방이 방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항해일지, 무전교신 기록, 무진의 진술서를 비닐에 싸서 넣었고
한석구의 증언을 정리한 노트도 함께 넣었습니다. 이정임이 저장해준 사진 파일은 할머니의 오래된 휴대폰에도 옮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방 지퍼를 닫으며 방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없는 집이었습니다. 50년 동안 혼자였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유난히 단단했습니다. 이정임이 아침 7시에 왔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가겠다고 했지만 이정임은 듣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혼자 배 타고 2시간을 가시게 할 수는 없어요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혼자 가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정임과 함께라면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통영 여객선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하자 할머니는 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50년 동안 귀에 배어든 바닷소리가 저절로 떠오르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여객선 터미널은 아침부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낚시꾼들, 여행객들, 짐을 잔뜩 든 상인들. 할머니와 이정임은 매표소에서 표를 끊고 승선을 기다렸습니다. 이정임이 자판기에서 따뜻한 커피를 2잔 뽑아왔습니다. 할머니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긴장하셨어요? 할머니가 커피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긴장이 아니라 이상한 기분이야. 50년 만에 만나러 가는 건데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정임이 말했습니다. 말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보기만 하셔도 되잖아요. 할머니는 커피잔을 2손으로 감싸쥐며 말했습니다. 그렇네. 그 말이 이상하게 할머니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배가 출발했습니다. 갑판 위로 올라가자 바람이 거셌습니다. 할머니는 난간을 잡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배 옆으로 밀려왔다가 사라졌습니다. 흰 물거품이 일었다가 흩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이 바다가 50년 전에도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무진이 사라진 그날도 이 바다였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던 그날 밤, 동백호가 기울어지던 그 파도도 이 바다의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정임이 옆에 서서 같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2시간 뒤 배가 항구에 닿았습니다. 작은 항구 마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사는 마을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이정임이 스마트폰으로 남해요양병원을 검색했습니다. 항구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걸었습니다. 골목을 지나고 언덕을 오르고 작은 슈퍼마켓 앞을 지났습니다. 병원은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흰 건물이었고 마당에 작은 화단이 있었습니다. 아직 꽃이 피기 전이었지만 화단에는 새 흙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안으로 들어서자 간호사가 맞이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차무진 씨 면회 왔어요. 간호사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혹시 문옥자 선생님이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자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어제부터요. 할머니는 그 말에 가슴이 조였습니다. 어제부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복도를 안내했습니다. 할머니와 이정임이 뒤를 따랐습니다. 복도 끝 창가 쪽 병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이정임이 할머니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밀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으로 오전 햇살이 들어와 침대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침대에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하얀 머리카락, 깊게 패인 주름, 앙상한 손. 그러나 할머니가 들어서자 그 눈이 천천히 떴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도 그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이 지났습니다.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할머니가 기억하는 그 눈빛이었습니다. 항구에서 손을 흔들던 31살 무진의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막으려 했지만 막아지지 않았습니다. 무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수화기 너머에서 듣던 것보다 더 작고 힘이 없었습니다. 왔소. 단 2글자였습니다. 할머니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정임은 병실 문 쪽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왔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50년의 시간이 그 짧은 침묵 속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가방에서 비닐 묶음을 꺼내 무진의 손 옆에 놓았습니다. 찾았어요. 다 찾았어요. 무진이 천천히 손을 뻗어 비닐 묶음 위에 얹었습니다. 그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 동안 이름 없이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항구에서 손을 흔들던 그 손이 이렇게 늙어 있었습니다. 무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부탁이 하나 있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말해요. 무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이름보다 죽은 선원들 이름부터 바다에 돌려주시오. 그 사람들이 먼저요. 할머니는 무진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차갑고 가벼운 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햇빛이 파도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50년 만에 두 사람이 같은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병원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무진은 말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이야기하다 보면 숨이 찼고 눈을 감고 쉬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무진이 눈을 감고 있는 동안 할머니는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들, 거칠어진 피부, 얇아진 입술. 50년이라는 시간이 이 얼굴 위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뻗어 무진의 손등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무진이 눈을 뜨지 않은 채 손가락을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정임은 병실 밖 복도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할머니가 나올 때까지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가 넘어서야 할머니가 병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정임이 일어서며 할머니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할머니는 눈이 부어 있었지만 표정이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이정임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응. 이제 뭘 해야 할지 알겠어. 이정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와 항구로 향했습니다. 돌아가는 배 시간까지 1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항구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가 따뜻한 국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밥을 제대로 먹는 것 같았습니다. 이정임이 물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옥자 할머니가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마을 회관에 가야 해. 돌아오는 배 위에서 할머니는 노트를 꺼내 정리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첫째, 마을 회관에서 50년 전 조작된 사망 기록과 거짓 제사 이야기를 꺼낸다. 둘째, 무진의 진술서와 항해일지, 무전교신 기록을 증거로 제시한다. 셋째, 한석구의 증언을 공식적으로 기록한다. 넷째, 아직 살아있는 관련자를 공론화한다. 노트에 적어 내려가다가 할머니는 펜을 멈추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세상에 내놓을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증거가 있었고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50년이 지난 일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아직도 그 집안의 영향력이 살아 있었습니다. 혼자 나섰다가는 노인의 헛소리로 묻혀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정임이 할머니의 노트를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아는 기자가 한 명 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정임이 말했습니다. 지역 신문사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작년에 마을 노인 복지기사 쓰러 보건소에 왔었어요. 젊은 사람인데 꼼꼼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이야기 그냥 묻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내놓는다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자신에게 쏠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진이 한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내 이름보다 죽은 선원들 이름부터 바다에 돌려주시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연락해봐. 마을로 돌아온 다음 날 이정임이 기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30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선영이었습니다. 단정한 인상에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할머니의 집 식탁에 셋이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새벽 전화부터 보관함, 등대, 한석구의 증언, 진술서, 무진과의 만남까지 박선영은 노트에 빠짐없이 받아 적었습니다. 중간에 몇 번 질문을 했지만 할머니의 말을 끊지는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박선영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문서들 제가 직접 확인해도 될까요? 할머니가 비닐 묶음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선영이 장갑을 꺼내 끼고 한 장씩 살펴보았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그냥 넘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박선영은 사흘 동안 움직였습니다. 군청 문서 보관소에서 1974년 동백호 관련 기록을 찾았습니다. 사망신고서, 구호품 배분 기록, 당시 마을 유지들의 공문서, 서명이 담긴 문서들이었습니다. 무진의 진술서와 대조하자 불일치하는 부분이 여러 곳에서 드러났습니다. 구호품 배분 수량이 달랐고 무정국 교신 기록에서 특정 시간대의 내용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박선영은 이것들을 모두 사진으로 찍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한석구를 직접 찾아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한석구는 처음에는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박선영이 할머니의 이름을 말하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석구의 인터뷰는 2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기억이 흐릿한 부분도 있었지만 핵심적인 것들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선장이 살아있었다는 것, 섬에서 사흘을 함께 버텼다는 것, 선장의 지시로 혼자 돌아왔다는 것, 그리고 마을로 돌아온 뒤 자신이 한 증언이 어떻게 뒤틀렸는지도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와서 선장을 봤냐는 질문에 못 봤다고 했소. 그게 사실이었소. 폭풍 속에서 봤지 마을에서는 못 봤으니까. 그런데 그 말이 선장이 처음부터 배에 없었다는 식으로 쓰인 거요. 내가 막지 못했소. 한석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선영은 받아 적으면서도 눈을 깜빡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박선영이 할머니 집으로 왔습니다. 식탁에 자료들을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기사 쓸 수 있어요.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 이거 나가면 마을이 뒤집어질 거예요. 각오하셔야 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각오는 50년 전에 했어. 박선영이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정임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할머니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고마워. 둘 다. 이정임이 웃었습니다. 박선영도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밤바다가 어둡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이 50년 전보다는 조금 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박선영의 기사는 사흘 뒤 지역 신문 온라인판에 먼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50년 만에 돌아온 이름, 동백호 선장 차무진. 기사에는 무진의 진술서 일부가 공개되었고 한석구의 증언이 실렸습니다. 구호품 횡령에 관여한 인물들의 이름은 한 명은 이미 사망했기에 이니셜로, 아직 살아있는 한 명은 실명으로 기재되었습니다. 기사가 올라간 지 2시간 만에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공유가 이어졌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전국 단위 온라인 뉴스에도 퍼져나갔습니다. 문옥자 할머니는 이정임이 읽어주는 기사를 들으며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끝까지 듣고 나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잘 썼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마을이 들썩였습니다. 오랫동안 잠자코 있던 사람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동백호에서 돌아오지 못한 선원의 가족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떤 이는 전화를 했고 어떤 이는 직접 할머니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한 선원의 딸이라고 자신을 밝힌 50대 여성이 대문 앞에 서서 울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도둑배에 탄 선원이라는 말을 들으며 컸어요. 그게 사실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할머니는 그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지 나흘째 되는 날 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기록을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닷새째 되는 날 실명으로 기재된 관련자가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자신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사에 공개된 문서들 앞에서 그 입장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박선영은 후속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임은 매일 할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할머니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도록 곁에 있었습니다. 그 무렵 무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전보다 더 약해져 있었습니다. 기사 봤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봤어요? 무진이 말했습니다. 병원 간호사가 읽어줬소. 고맙소, 옥자씨.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고맙다는 말하지 말아요. 당연한 거예요. 무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해도 되겠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말해요. 무진이 말했습니다. 부두에 이름을 새겨주시오. 그날 돌아오지 못한 선원들 이름을. 비석이 아니어도 좋소? 작은 표지판이라도 바다가 보이는 자리에.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무진이 말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하오. 그 전화가 무진의 마지막 전화였습니다. 사흘 뒤 아침 남해요양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차무진 씨가 새벽에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수면 중이었고 고통은 없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수화기를 손에 든 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목련나무가 흔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끓였습니다.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항구를 배경으로 나란히 서 있는 두 사람. 인화가 발의 얼굴이 흐릿한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갔어요. 무진의 장례는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할머니와 이정임이 병원으로 갔습니다.
박선영도 함께였습니다. 영정사진 속 무지는 야위었지만 표정이 편안했습니다. 할머니는 영정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정임이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뜻밖에도 사람들이 왔습니다. 기사를 보고 찾아온 선원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날 동백호에 탔던 선원의 아들, 딸, 손자,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진이 살아생전 이름 없이 보낸 돈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이들이 여기 있다는 것이 무진의 5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지 열흘 뒤 마을 부두에 작은 위령비 설치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군청이 움직였고 박선영의 후속 기사가 여론을 만들었습니다. 선원 가족들이 서명을 모았습니다. 이정임이 행정 서류를 도왔습니다. 문옥자 할머니는 위령비에 새길 이름 목록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날 동백호에서 돌아오지 못한 선원 2명의 이름이었습니다. 50년 동안 도둑배의 선원이라는 낙인 속에 묻혀있던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목록 맨 아래 할머니가 한 이름을 더 적어 넣었습니다. 차무진.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이분은 선원이 아니었잖아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선장이었어요. 이 바다에서 끝까지 선원들을 지키려 했던 사람이에요. 같이 새겨야 해요. 담당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봄 안개가 낀 부두였습니다. 위령비 제막식이 열리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선원 가족들, 마을 사람들, 기자들, 군청 관계자들, 문옥자 할머니는 이정임과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흰 천이 거치자 검은 돌 위에 이름들이 드러났습니다. 할머니는 그 이름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50년 만에 이 이름들이 바다 앞에서 또렷하게 불렸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무진이라는 이름을 읽을 때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제막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위령비 앞에 남았습니다. 이정임이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할머니는 비석 위에 새겨진 이름들을 손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돌 위에 새겨진 이름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이름들은 아무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봄 안개가 수평선을 희미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전화기 앞에 앉았습니다. 전화기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울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수화기를 들어 귀에 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파도 소리만이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억울한 이름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누명을 쓴 채 사라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옥자 할머니와 차무진의 이야기는 그 이름들을 되찾아주는 것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 일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늦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50년이 걸렸지만 이름은 바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 있는 이야기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